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지음. 국일 미디어.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꿈꾸는 다락방. 별처럼 빛나는 젊음의 때에 꿈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은 인생의 황혼 무렵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네. 나의 꿈은 이루어졌노라. 내 가슴 속에 솟아오르는 그것을 살아라. 당신의 꿈을 시각화하라. 생생하게 꿈꾸고 글을 적으면 현실이 된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다. 1837년의 일이다. 천재적인 상상력으로 유명한 소설가 에드거 앨런 포는 현실과 공상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광기에 사로잡혀 아서 고든 빔의 이야기라는 소설을 집필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끔찍한 사건들로 도배되어 있다시피 한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는 주인공을 포함한 4명의 선원이 조난당해 바다를 떠돌다가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제비뽑기로 한 사람을 정해 살해한 뒤 인육을 먹는 장면이다. 소설 속에서 제비뽑기로 희생된 선원의 이름은 리처드 피커였다. 1884년의 일이다. 영국 법원은 영국 사회를 공포와 충격으로 몰아넣은 희대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남자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토머스 더들리, 에드윈 스티븐, 에드먼스 브룩스 이 3사람의 혐의는 난파당해 바다를 떠돌다가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제비뽑기로 동료를 끔찍하게 살해해서 먹어치운 것이었다. 희생된 사람의 이름은 놀랍게도 리처드 파커였다. 에드거 앨런 포는 미래의 어떤 사건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바라보듯 생생하게 꿈꾸면서 그것을 글로 적었다. 그러자 47년 뒤에 진짜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소설작품들은 작가의 마음속에서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기록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작품들도 있다. 아서 고든 빔의 이야기를 비롯해 다음과 같은 작품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극작가 아서 루는 1885년에 조난당한 캐롤라인 호의 유일한 생존자 로버트 골딩의 이야기를 다룬 캐롤라인 호라는 작품을 썼다. 얼마 뒤 실제로 캐롤라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배가 조난을 당했다. 생존자가 한 명이었는데 그 이름은 로버트 골딩이었다. 작가 모건 로버트스는 1898년 타이탄호의 침몰 혹은 부질 없음이라는 소설을 발표했다. 인류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거대한 배 타이탄호가 빙산에 충돌해서 침몰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로부터 14년 뒤인 1912년 당시 인류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타이탄호가 북대서양에서 빙산을 만나 침몰했다. 이 사건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타이타닉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설 속의 타이탄호의 현실 속의 타이탄호가 침몰한 달, 승객의 승무원수, 구명보트의 수, 전체 길이와 배수량, 빙산 충돌 당시의 속력 등이 완전히 일치했다. 독일 작가 레오나르트 프랑크는 1927년에 가수들이라는 작품을 쓰면서 한나라는 여인을 등장시켰다. 한나는 그가 어릴 적부터 생생하게 꿈꿔온 이상형이었다. 당연히 그는 한나의 외모와 성격을 살아있는 인물처럼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21년 뒤인 1948년 그는 자신보다 무려 28세나 어린 한 여인과 결혼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였고 소설 속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외모와 성격이었다고 한다. 톰 클랜시의 소설 긴급명령에는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전화를 했다가 전화 내용이 도청되어 은신처가 노출돼 콜롬비아 국가경찰에서 사살당하는 마약왕 이야기가 나온다. 놀랍게도 소설의 실제 모델이었던 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훗날 소설에서처럼 그렇게 발각되어 사살되었다. 이 작품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작가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현실 세계와 상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미래의 어떤 사건을 생생하게 꿈꾼 뒤 글로 적었다. 그것은 실제 현실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졌다. 만일의 말이다. 당신도 이후 작가들처럼 미래를 생생하게 꿈꾸고 그것을 글로 적는다면 당신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 당신이 간절하게 소망하는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질까? 꿈무공식 R1고루 VD 서두를 상당히 기괴한 분위기로 장식한 것 같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해해주기 바란다. 다른 건 몰라도 첫 페이지는 독자의 두 눈을 빨아들일 것 같은 글을 쓰는 게 좋다는 오래된 창작 원칙을 따르려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나에게 작가로서 탁월한 재능이 있다면 아서 고든 빔의 이야기 같은 으스스한 사례 대신 좀 더 밝고 경쾌한 이야기로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아직은 노력이 많이 필요한 작가라 그러니 못했다. 어쨌든 서두의 이야기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었기를 바라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한다. 이 책은 성공의 기술에 관한 이야기이다. 가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류는 항상 두 부류가 나누어진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합격한 자와 낙방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등등, 즉 성공자와 실패자로 나뉜다. 그렇다면 성공자와 실패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우리는 보통 그 요인을 노력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이것이 상당히 비중 있는 요인이기는 하다. 하지만 과연 노력이 결정적인 요인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평생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도 자기 집 한 채 장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놀 것 다 놀면서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엄청난 유명세까지 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보통 그 요인을 노력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이것이 상당히 비중 있는 요인이긴 하다. 하지만 과연 노력이 결정적인 요인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평생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도 자기 집 한 채 장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놀 것 다 놀면서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엄청난 유명세까지 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노래의 성공의 제1 원인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 세상에는 당신과 같은 나이인데 당신보다 10배, 20배 성공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만일 노력의 제1 원인이라면 그들은 당신보다 10배, 20배 더 많이 노력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즉, 당신이 하루에 2시간 일한다면 그들은 하루에 20시간 또는 40시간 일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과연 그러한가?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도 이게 궁금했나? 보다. 벨은 독일의 저명한 물리학자였던 라이스가 발명한 전화기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했다. 라이스 전화기는 벨의 전화기보다 무려 15년 앞서 제작된 것으로 모든 면에서 벨이 발명한 전화기와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휘파람 소리만 전달할 수 있었을 뿐 사람 목소리는 전달하지 못했다. 쉽게 말해서 벨과 라이스는 똑같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서로 반대되는 결과를 얻었다. 벨은 성공했고 라이스는 실패했다. 마침내 벨은 라이스가 실패한 원인을 찾아냈다. 라이스 전화기는 전극을 제어하는 작은 나사 하나가 1000분의 1인치쯤 빗나가 있었다. 벨은 나사를 제대로 맞춰보았다. 그러자 사람 목소리가 맑고 또렷하게 전달되었다. 순간 벨은 커다란 의문에 사로잡혔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000분의 1의 실수를 저질러야 할 사람은 저명한 물리학자 라이스가 아니라 농화학교 선생님 출신인 자신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왜 라이스는 실패하고 나는 성공한 걸까?
라고 의문을 가진 벨은 해답을 얻기 위해 자신과 라이스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점을 찾기 시작했다. 마침내 벨은 답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무의식적 사고의 힘이었다. 벨과 달리 라이스는 무의식적 사고의 힘을 믿지도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았다. 20세기 가장 성공한 여성 중 한 명은 에스테 로더. 물론 그녀는 지금도 가장 성공한 여성 중 한 명이라는 벨이 말한 무의식적 사고의 힘을 시각화 힘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젊은 시절 에스테 로더는 부자 동네 어느 미용실에 들어갔다가 한 부잣집 마나님께 모욕을 당했다. 어머나 브라우스 좀 봐. 너무너무 예쁘고 우아해요. 도대체 이걸 어디서 사신 거예요? 라고 물었다가 자네가 알아서 뭘 하게? 어차피 자네 같은 가난뱅이는 평생 손도 대지 못할 텐데. 라는 핀잔을 들었던 것이다. 에스테 로더는 대꾸도 못한 채 울면서 미용실을 뛰쳐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자존심만은 대단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앞으로 죽어도 누구나 나에게 가난하다는 말을 못하게 만들 거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며 맹세를 거듭했다고 한다. 그러나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맹세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또 단순히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내면의 힘이 필요하다. 가만히 있어도 성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게 만드는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라고 부른다. 에스테 로더 역시 이 사실을 잘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성공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연구했고 마침내 성공을 불러들이는 내면의 힘을 얻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래서 그녀는 성공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연구했고 마침내 성공을 불러들이는 내면의 힘을 얻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 결과는 당신이 아는 대로다. 부잣집 아줌마의 모욕을 받았던 처지에서 4조 원대에 달하는 자산, 20세기 기준을 가진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에스테 로더사의 주인이 된 것이다. 부잣집 아줌마의 모욕을 받던 처지에서 4조 원대의 자산을 가진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에스테 로더사의 주인이 된 것이다. 에스테 로더는 자서전에서 성공을 끌어들이는 에너지를 갖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꿈을 시각화하라. 만일 당신의 마음의 눈으로 이미 성공한 회사, 이미 성사된 거래, 이미 달성된 이윤 등을 볼 수 있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성공한 모습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리는 습관은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나는 백화점에 입점하기 전에 에스테 로더사의 제품이 대형 백화점에서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달성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꿈꾸곤 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백화점에 입점할 때마다 수천 번씩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내 마음속의 그림은 진짜로 현실이 되곤 했다. 성공을 시각화하면 그 이미지는 반드시 현실이 된다.
성공을 시각화하면 그 이미지는 반드시 현실이 된다. 이 놀라운 원리는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계, 투자계. 사업계, 투자계, 운동계를 비롯한 각계 정상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무의식적으로 사고 힘이라고 칭했고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무의식적 사고 힘이라고 칭했고 에스테 로더가 시각화 힘이라고 부른 그 힘은 이 책에서는 공식 R은 VD라고 부른다. 시각화의 힘. 여기는 공식 R 이꼬르 VD.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비비드, 드리엄, 리젤레이션.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차례. 썸은 내 가슴 속에 녹아오르는 그것을 살아라. 파트 1. 다락방에서 꿈을 꾸다. 챕터 1. 오나시스와 스필버그가 사용한 꿈의 공식. 파트 2. 꿈꾸는 능력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파트 3.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꿈꾸는 능력이다. 파트 4. 성공은 R 이꼬르 VD가 결정한다. 챕터 5. 사람은 생생하게 꿈꾸는 그대로 된다. 챕터 6. R 이꼬르 VD 효과의 증언자들. 챕터 7. 우리의 뇌도 꿈꾼다. 파트 2. 꿈을 이루어주는 R 이꼬르 VD 공식. 챕터 1. 생각이 불을 부른다. 챕터 2. 건강을 지켜주는 꿈의 공식. 챕터 3. 마음이 곧 의사다. 챕터 4. 비현실적인 행동은 비현실적인 결과를 만든다. 챕터 5. 꿈꾸는 것만 얻을 수 있다. 챕터 6. 황홀한 VD의 힘. 파트 3. R 이꼬르 VD 공식을 실천하다. 챕터 1. 찰칵 사진을 찍자. 챕터 2. 떠나라.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챕터 3. 말하는 대로 현실이 된다. 챕터 4. 글로 적고 읽는다. 파트 4. 다락방의 꿈이 현실이 되다. 챕터 1. 아직도 꿈꾸기를 망설이는 당신에게. 챕터 2. 자신을 변화시킨 VD 사례. 챕터 3. 사업을 변화시킨 VD 사례. 챕터 4. 부격차를 변화시킨 VD 사례. 책을 덮으려고는 당신에게 이제 당신의 차례다. 감사의 말. 개정판을 내면서 잘되는 그들은 꿈이 다르다. 참고 도서. 파트 1. 다락방에서 꿈을 꾸다. 평범한 사람들은 죽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을 성공의 제일 요소로 생각한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릴 수 있는 능력을 성공의 제일 요소로 생각한다. 둘 중 누가 옳은 것일까? 당연히 성공한 사람들이 옳다. 호텔왕 콘드라 힐튼이 생전의 호텔왕인 나와 평범한 호텔 직원과의 차이는 오직 하나, 성공을 상상하는 능력 외에는 없다라고 입버릇처럼 읊조리고 다녔다. 오나시스 스필버그가 사용한 꿈의 공식. 오나시스와 RVD. 1986년 부산항 한 외국인 남자가 배에서 내렸다. 며칠 후 그는 서울 가리봉동 반지하방에 보금자리를 틀었다. 키가 작고 못생기고 돈이 없고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이 남자는 오랜 시간을 백수 또는 3D 산업의 노동자로 보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흐른 2007년 그 외국인 남자는
한국 최고 여성 댄스 가수와 헤어졌다는 신문기사로 전국을 들끓게 한다. 그러더니 몇 달이 못 돼서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린 대그룹 최고 경영자 딸을 신부로 맞이한다. 이런 스토리가 가능할까? 아마도 99% 사람들이 딱 잘라서 말할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있다. 20세기의 지구에서 그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오나시스다. 1923년 9월 오나시스는 프랑스 파리의 버금가는 화려함을 자랑한 도시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도착했다. 빈민가의 월세방을 얻을 수 있는 보증금과 4개월간의 최저 생활비가 그가 가진 전부였다. 그는 못생겼고 키가 작았고 대졸자도 아니었고 아르헨티나 언어를 알지 못했다. 당연히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약 4년 후 그는 통장에 10억여 원의 잔고를 갖게 된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 재산은 점점 불어나서 10년 후에는 1000억여 원을 상회하게 된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을까? 오나시스는 독서광이었다. 오나시스는 독서광이었다. 오나시스는 독서광이었다. 오나시스는 독서광이었다. 그는 특히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즐겨 읽었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R6고로 VD 공식을 알게 됐다. 성공학 서적에서 이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면 99% 독자들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만다. 물론 호응하는 독자들도 있다. 하지만 순간적인 뿐이다. 즉 이 공식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오노시스는 이 공식을 알게 된 순간 무릎을 탁 쳤다. 이 실험 늪에서 가난의 늪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건 바로 이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 인생을 걸었다. 매주 토요일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압구정동으로 향하는 젊은이가 있다. 그는 압구정동에서도 가장 돈 많은 사람들만 간다는 최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하는 행동이 참으로 특이하다. 음식에는 관심이 없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손님들을 골똘히 바라보다가 이내 눈을 감고 묵상에 잠긴다. 이 행동을 끝없이 반복한다. 식사를 하러 온 게 아니라 무슨 종교의식을 치르러 온 사람 같다. 놀라운 것은 이 젊은이가 묵상의식을 치르기 위해 지불하는 돈이 육체노동으로 번 일주일치 임금이라는 점이다. 당신은 이 젊은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나시스가 바로 그런 젊은이였다. 오나시스는 매주 토요일 부에노스 아이레스 최고 부자들만 간다는 초호화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리고 테이블에 앉아서 손님들을 집요하게 관찰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꿈꿨다. 그리고 그들처럼 부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꿈꾸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리였다. 코스타 그레초라는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오나시스에게 호기심을 갖게 된 것이다. 코스타 그레초는 드라코리스라는 선박에서를 경영하는 그리스인 재벌이었다. 오나시스의 운명이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화제를 오나시스의 사랑 이야기로 돌려보겠다. 오나시스는 37세가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나시스는 우연히 한 소녀를 보고 심장에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말 그대로 꿈에 그리던 여자였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소녀는 우리 나이로 16살에 불과했다. 오나시스는 그동안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데 써왔던 RVD 공식을 결혼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무려 3년간이나. 사랑의 힘이었을까? 아니면 공식의 힘이었을까? 오나시스는 40세의 그 소녀와 결혼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오나시스가 RVD 공식을 긍정적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그 뒤로 오나시스는 이 공식을 부정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당시 세계 최고의 디바로 활약했던 마리아 칼라스에게 사랑을 느낀 나머지 이 공식을 사용해 그녀를 사랑의 포로로 만들었다. 그는 아내 몰래 무려 9년간이나 마리아 칼라스와 연인 사이로 지냈다. 결국 오나시스는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말았다.
그러다 케네디 대통령 미망인 제클린 케네디를 보고 다시 사랑에 빠졌다. 오나시스는 이번에는 그 공식을 사용했다. 그러자 제클린 케네디가 무슨 마법이라도 걸린 것처럼 오나시스 곁으로 와서 두 번째 부인이 됐다. 이때 오나시스는 62세였다. 스필버그와 알른 VD, 스티븐 스틸버그는 12살 때부터 공식을 실천했다. 스틸버그 초등학교 동창 짐 솔린버그는 한 대중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12살 때부터 자신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해서 상을 타고 관객들에게 감사함을 전달하는 광경을 간결하게 상상했다. 간결하게. 스티븐 스필버그는 12살 때부터 자신이 아카데미 시상식 참석에 상을 타고 관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달하는 광경을 간결하게 그가 상상했다. 그가 그 광경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꿈꾸고 말했기에 우리는 스티브 그 소망을 잘 알고 있었다. 너무나도 생생하게 꿈꾸고 말했기에 우리는 스티브 소망을 잘 알고 있었다. 스티븐 스필버그 역시 1989년에 한 인터뷰에서 같은 말을 했다. 나는 12살 때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단순히 소망한 게 아니라 나는 내 꿈을 분명하게 그렸다. 그리고 실제로 영화 감독이 되었다. 하지만 스필버그의 생생한 꿈은 금방 실현되지 않았다. RVD 공식 실천한 뒤 무려 9년이 지나도록 그는 영화 감독은커녕 영화판 근처에도 못 가고 있었다. 영화사 관계자 중 스필버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영화계에서 철저히 소외된 존재였다. 아마 스필버그가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쯤에서 포기하고 말았을 것이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고 웃기고 있네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스필버그는 달랐다. 더욱 생생하게 꿈꾸는 길을 선택했다. 스필버그는 영화 감독처럼 차려입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로 쳐들어갔다. 그 태도가 너무나 당당했기에 경비원들은 감히 제지하지 못했다. 스필버그는 빈 사무실을 하나 찾아낸 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사무실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그리고는 교환실로 가서 전화기와 전화번호를 받았다. 그가 너무도 당당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다. 스필버그는 그 사무실을 무려 2년 넘게 사용했다. 그 2년 동안 스필버그는 R은 VD 공식을 거의 완벽하게 가깝도록 실천했다. 세계적인 감독들이 일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라는 꿈의 영상은 과거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그렸던 꿈과는 차원이 달랐다. 세계적인 감독들이 일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리는 꿈의 영상은 과거의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그랬던 꿈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꿈과 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영상이었다. 꿈과 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영상이었다. 스필버그 꿈은 실현됐을까? 답은 그렇다. 어느 날 스필버그는 이름뿐인 사무실을 나와서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남자와 말동무를 하게 됐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남자는 스필버그 못지않는 영화 과학이었다. 서로 통한다고 느낀 스필버그는 오래된 친구 되어든 자신의 처지와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느닷없이 그 사람이 당신의 열정에 반했다. 내가 영화 제작 비용을 대겠다. 그러니 마음껏 영화를 찍어봐라. 하는 것이 아닌가? 알고 보니 그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갑부였다. 그 스필버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데뷔한
엠블린이 탄생했다. 엠블린. 기억하라. RVD 공식을 실천하면 성공 기회가 운명처럼 찾아온다. 물 위에 뜬 기름처럼 1955년의 일이다. 21세기 빌 게이츠만큼 많은 재산을 모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오나시스는 모나코에서 열린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에서 2위로 입상한 메르세데스 자동차 경주팀을 선상 파티에 초대했다. 메르세데스 자동차 경주팀의 팬이었던 부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파티 도중에 리페라는 이름을 가진 선수가 오나시스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세계 제일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나시스는 조용히 대답했다. 마치 물 위의 기름처럼 세상 사람들을 생각 위에 항상 떠 있어야 합니다. 마치 물 위의 기름처럼 세상 사람들의 생각 위에 항상 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나시스나 스필버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들처럼 생각의 초점을 꿈의 영상을 그리는 데 맞추지는 않는다. 하지만 오나시스나 스필버그 감독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생각의 초점을 꿈의 영상에 맞춘다. 그 결과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나시스와 스필버그가 될 수 있었다. 맹물 같은 생각밖에는 할 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 습관을 따르지 마라. 물 위에 뜬 기름처럼 높은 수준의 사고 습관을 가지라. 세상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는 RVD 공식을 실천하라.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 당신이 이룰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던져진 오나시스 선문답 같은 답변은 호화로운 파티 분위기에 취해 흥청망청하고 있는 메르세데스 자동차 경주 팀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꿈꾸는 능력에 따라 인생은 달라진다. 피카소 vs 방고호. 피카소와 방고호는 비슷한 재능을 가진 화가였다. 하지만 알다시피 두 사람의 인생은 극단적으로 상반되게 펼쳐졌다. 피카소가 성공의 표본 같은 삶을 살았던 반면 방고호는 실패의 표본 같은 삶을 살았다. 피카소는 30대 초반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 성공은 나이가 들수록 가속화됐다. 그는 천만장자가 되었고 억만장자가 되었다. 화가로서 명성 역시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미술계 인사들에게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더니 곧 미술계의 스타가 됐고 세계적인 화가가 됐다. 방고호는 평생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20대도 빈민이었고 30대도 빈민이었으며 죽을 때도 빈민이었다. 화가로서 명성 역시 우울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그 그림은 마치 무슨 저주라도 걸린 것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했다. 그는 철저히 무명으로 살았고 무명으로 죽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방고흐는 피카소보다 더 위대한 재능을 가진 화가였다. 피카소가 화가 아버지의 빈틈없는 교육과 후원 아래 4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던 반면 방고흐는 27살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고흐에게는 스승이나 인도자도 없었다. 이런 위대한 방고흐가 어쩌다 피카소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됐을까? 피카소가 긍정적인 VD를 했던 반면 방고흐는 부정적인 VD를 했기 때문이다. 피카소에게도 한때 방고흐 못지않는 무명 시절이 있었다. 무명의 세월은 10년 넘게 지속되었다. 그 그림은 팔리지 않았고 그는 인정받지 못하는 화가였다. 방고흐처럼 그 역시 도시의 슬럼가에서 살았다. 그 무명의 세월 동안 피카소가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렸던 그림은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쥔 자신의 모습이었다. 세계적인 화가가 된 자신의 모습이었다. 피카소는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모자랐던지 입만 열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그림으로 억만장자가 될 것이다. 나는 마술사의 한 획을 긋는 화가가 될 것이다. 미술사의 한 획을 긋는 화가가 될 것이다. 나는 갑부로 살다가 갑부로 죽을 것이다. 반면 반고는 마음속으로 세상에 쓸쓸하게 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가난과 비형에 고통받으며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 피카소처럼 반고 역시 예언적인 말을 하곤 했다. 나는 이렇게 평생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 나는 돈과 인연이 없어. 불행은 나를 절대로 떠날 것 같지 않아. 이런 말들은 그가 동생 태호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종종 발견되곤 한다. 동일한 재능을 지녔던 두 사람의 인생은 두 사람의 마음속 그림을 따라서 그대로 전개되었다. 동일한 재능을 지녔던 두 사람의 인생은 두 사람 마음속 그림을 따라서 그대로 전개되었다. 한편 반고흐의 손을 통해 탄생했던 위대한 작품들은 반고흐가 비참하게 죽고 난 뒤 주인의 실제 VD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자 비로소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게 됐다. VD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자 빛을 봐. 자신의 존재를 알리게 됐다. 높아심에서 말하지만 필자가 화가 반고흐와 피카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음을 알아주기 바란다. 높아심에서 말하지만 필자가 화가 반고흐와 피카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음을 알아주기 바란다. 필자는 지금 자연인 반고흐와 피카소를 말하고 있다. 필자는 지금 자연인 반고흐와 피카소를 말하고 있다. 한편으로 필자는 화가 반고흐의 열렬한 팬임을 밝히고 싶다. 호텔왕의 고백. 사람 미래는 재능이 아니라 그 마음속의 사람의 미래는 재능이 아니라 그가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리는 그림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단언한 사람이 있다. 그는 망나니 같은 행동으로 악명 높은 페리스 힐튼의 할아버지 콘데르 힐튼이다. 콘데르 힐튼은 전 세계에서 250개가 넘는 힐튼 호텔을 세운 사람으로 오늘날까지 호텔 왕이라고 불린다. 그는 호텔 벨보이였다. 금융공황의 여파로 망한 집안에서 어렵게 자란 그는 돈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가방을 들어주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가방을 들어주고 그들의 묵을 방을 청소하고 뒤치덕거리를 해주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다. 콘데르 힐튼이 언제 어떤 경로로 RVD 공식을 접하게 됐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어쩌면 자신이 근무하는 호텔에 묵은 성공한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웠을 수도 있다. 어쨌든 그는 젊은 시절에 이미 수준 높은 VD를 하고 있었다. 그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호텔의 사진을 구해서 책상 위에 붙여놓고 미국에서 가장 큰 호텔의 사진을 구해서 책상 위에 붙여놓고 그 호텔의 주인의 된 자신의 모습을 강렬하게 상상했다. 단순히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정도가 아니었다. 현실과 꿈의 경계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VD했다. 현실과 꿈의 경계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VD했다. 그것도 하루에 수십 차례씩 온몸에 기력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1949년 10월 12일 콘레드 힐튼의 VD는 R이었다. VD는 R이 되었다. 미국에서 가장 큰 호텔의 주인이 된 것이다. 훗날 호텔 왕이 된 콜레스 힐튼은 사람들이 성공 비결을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흔히 사람들은 재능과 노력이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성공을 불러들이는 것은 생생하게 꿈꾸는 능력이다. 흔히 사람들은 성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성공을 불러들이는 것은 생생하게 꿈꾸는 능력이다. 내가 호텔 벨보이를 생활을 할 때 내 주위에는 똑같은 처지의 벨보이들이 많이 있었다. 호텔을 경영하는 재능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더 많이 있었고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역시 많았다. 하지만 온 힘을 다해서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그렸던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었다.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꿈꾸는 능력이다. 꿈꾸는 능력이다. 마니아가 성공한다. 앞에서는 오나시스와 스필버그 그리고 여기서는 피카소와 힐튼의 예를 들어서 R은 VD 공식의 힘을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불충분한 느낌이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니 이건 정말 비과학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R=VD 공식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겠다. 네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은 다음 전력 투구하라. 그러면 성공한다. 생각해보라. 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야기인가. 이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목에 힘을 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매일 탁진할 정도로 네 미래를 생생하게 그려봐. 그럼 성공해와 같은 이야기는 그냥 목구멍에 걸려버린다. 매일 탈진할 정도로 네 미래를 생생하게 그려봐. 그럼 성공해. 와 같은 이야기는 그냥 목구멍에서 걸려버린다. 도무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들은 RVD 공식을 확신하지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있게 권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아직 성공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성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빈민가에서 사는 청년이 세계 최고 재벌이 되고 영화판에서 쫓겨나게 1위였던 젊은이가 아카데미 상을 수상하는 영화 감독이 되고 호텔 벨보이가 250개의 호텔을 가진 사람이 된다. 이런 게 바로 성공인데 따지고 보면 이런 이야기를 야말로 정말 비현실적이지 않는가? 나는 생각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려면 말이 되는 방법으로는 곤란하다고. 콜레드 힐튼의 말처럼 재능과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말이 안 되는 일을 이루려면 말이 안 되는 방법이 필요하다. R은 VD 공식을 실천하는 일 같은 대학, 같은 회사에 들어갔다는 것은 동일한 능력을 가졌다는 이야기다. 사장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비록 규모는 다를지언정 회사를 세웠다는 것 자체가 동일한 사업가적 재능을 가졌다는 뜻이다. 그런데 10년 후 미래는 사람마다 현격하게 다르다. 성공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 정도다. 성공한 사람은 R=VD 공식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물론 그 사람이 자신의 RVD 공식 때문에 성공했노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문화에 맞게 겸손한 태도로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지요. 라고 할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RVD 공식의 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사실을 말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성공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RVD 공식의 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또 그동안 자신의 꿈을 입 밖에 꺼냈다가 무시당해 본 가슴 아픈 경험을 아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필자는 이 책을 쓰기 위해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 인터뷰해 보았다. 30대 초반의 강남역의 사업체를 3개 갖고 있는 사람, 30대 중반에 으로 약국을 2개 경영하고 있는 사람, 역시 30대 중반으로 매스컴에 여러 차례 소개된 명품 의류 매장을 갖고 있는 사람, 40대 후반으로 500만원 이상 하루 매출을 올리는 사람 등등 그들에게 RVD 공식을 아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혹시 실천해 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그들의 대답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RVD 마니아입니다. 36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권 읽습니다. 감사합니다.